요크 스티어링 같은 게 있어요. 정말 놀라운데? 도요타가 이걸 했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유입니다. 드디어 토요타가 전기차 시대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BZ4X라는 차인데요. 일단 외관은 이래요. 요렇고 또 요렇습니다. 실내는 요렇고 요래요. 괜찮아요? 일단 이름은 굉장히 복잡하죠. BZ4X라니. BG, 이게 현대로 치면 아이오닉, 기아로 치면 EV, 벤츠로 치면 EQ, 폭스바겐 ID 뭐 이런 것처럼 전기차 브랜드로 따로 만든 거예요. BZ 있고 그 뒤에 4X가 사륜구동의 느낌을 주는 그런 SUV다, 이런 의미에서 4X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죠. 이렇게 BZ로 시작하는 시리즈 7종을 4년 만에 내놓는다고 하니까 토요타마저도 전기차로 확실히 넘어가겠다는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요타는 왜 이렇게 늦었는지, 그리고 이 차는 또 어떤 차인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기사 보면요, 토요타의 첫 번째 양산 전기차 테슬라 등 맹추격 시판을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무슨 맹추격이에요 이게. 일단 토요타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테슬라다, 루시드다, 뭐 신생 기업들 있고, 폭스콘도 요번에 폭스트론 내놓는다고 해서 아주 난리가 났죠. 그게 다가 아니라 현대, 기아, 제네시스, 예전 같으면 조금 둔하다, 약간 좀 보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회사들이 전부 다 전기를 주력으로 하고, 심지어 폭스바겐도 전기차로 간다고 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야 첫 번째 전기차를 내놓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너무 늦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좀 바보들 아닌가. 이제 토요타 망하겠구만,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토요타도 논리가 탄탄해요. 일단 토요타는 전기차 시대가 그렇게 빠르게 오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테슬라가 짱이다, 테슬라 말고는 아무도 대량 생산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테슬라가 작년에 몇 대 팔았냐는 거죠. 50만 대 조금 덜 팔았죠. 그 와중에 토요타는 몇 대 팔았냐? 950만 대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대에서 50만 대 딱 빠지는 건데, 테슬라가 그럼 토요타의 몇 퍼센트냐? 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토요타하고 비교하니까 5%고 전체 자동차 중에선 결국 1%, 2%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환경을 보호하겠냐, 이 얘기죠. 그럼 기존에 있던 가솔린차 연비 좋은 하이브리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게 토요타의 생각이에요. 차라리 모든 차의 연비를 50%만 향상시키면 사실상 전기차 500만 대를 보급한 거랑 같은 거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맞네. 말 되네요. 게다가 토요타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한 해, 두 해 후에 전기차로 확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전기차로 넘어가려면 결국에 한 10년은 걸릴 텐데, 다른 회사들이 다 전기차 온리를 하면 가솔린 폭스바겐도 안 만들고, 현대도 안 만들고, 기아도 안 만들고, 잠깐만, 여기 개꿀인데? 여기 완전 블루오션이 되네? 야씨, 그럼 우린 가솔린 더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는 거죠. 맞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토요타는 동시에 배터리 시대로 전환 좋은데 화끈한 한 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고체 배터리 용량도 크고 폭발 위험도 없고 충전도 빠르게 되고 가볍고 등등 장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도 양산이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소규모도 마찬가지로 만만치 않고요. 특히 자동차 규모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지면 뭐 10년이 아니라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묘해요. 일본의 국민성인가? 아사다마오가 예전에 왜 김연아와 겨룰 때 안 되는 트리플 악셀을 계속 고집해서 회전 부족, 뭐 부족 이러면서 결국에 2인자로 끝나는 거. 뭐랄까, 일본은 약간 회심의 일격, 필살기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이거 내가 전고체 배터리 개발만 하면 너 테슬라고 뭐고 그냥 한 방이야. 아씨, 좀만 기다려, 이런 식이에요. 예전에 브라운관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소니라든지 이런 회사들 CRT 정말 잘 만들었고, 그러면서 LCD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건 기술적인 완성도가 부족해, 우린 거기로 안 가, 우리는 OLED 시대를 대비할 거야, 이러면서 그걸 개발한다고 이러다가 다 망했잖아요. 정작 OLED 시대 됐는데도 못하더만. 적정 기술이라는 게 있고 그 적정 기술을 따라가면서 계속 발전해야 되는데 자꾸 원기옥 같은 걸 모으고 있어. 이게 조금 있으면 필살기 나오는데 이러고 있어요. 얍삽이로 탁탁탁탁 때려줘야 돼. 딱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발로 게임하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토요타가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토요타 뭐 잘하시겠죠 뭐. 근데 과거의 영광을 이어간다, 이런 건 분명히 보이고요. 그러면서도 회심의 일격을 노리고 있다, 이것이 최근까지의 토요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키오 도요다 사장, 이 사람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도요타 창업주의 손자죠. 이 사장의 이름이 토요다예요. 근데 토요다라고 하면 발음이 좀 어렵대. 그래서 회사 이름을 토요타로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외래어 표기에 첫 글자에 파열음이 있으면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토요타인데 도요타로 쓰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토요다고 회사 이름은 도요타로 쓰고, 네, 그런 상황이에요.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토요다는 아들한테 회사를 물려준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전문 경영인이 경영하고 토요다 사장은 그냥 이사급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 직책이 아니었지. 근데 토요다가 한번 미국에서 리콜을 맞고 완전히 그냥 날아갈 뻔하죠. 야, 이거 도대체 이 회사 어떡하냐,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구원투수로 등장한 거예요. 우리 창업주의 순혈이 있는데 다시 한번 도요타를 재건한다고 한다, 이러면서 정신적인 지주 같은 걸로 이 사람을 회장으로 앉히는 거예요. 그렇게 앉히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합니다. 이 사람은 워낙 자동차 빠다 보니까 회장 되고서 제일 먼저 한 게 슈퍼카 LFA를 만든 거예요. 도요타는 슈퍼카가 없었어. 애초에 도요타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에요. 무난하게 신발처럼 타고 다닐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드는 게 도요타였는데 10억대의 슈퍼카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때 당시 일본에서도 황태자의 돈지 회사 돈으로 아주 그냥 난리를 하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이분께서 니르부르크링 24시에 LFA를 끌고 나가서 24시간 레이스를 뛰기도 했어요. 연세도 좀 있으신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지? 예전에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완전히 스타일이 회장이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유쾌한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재밌어요.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좋은데, 근데 그게 과거의 유쾌함입니다. 가솔린 레이스카 이런 것들에 대한 로망을 갖고 있고요. 물론 저도 그래요. 저도 가솔린이 사라지고 엔진이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연료 타는 냄새 이런 게 없어진다는 게 굉장히 섭섭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자동차 전문가들은 대부분 다 가솔린 빠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게 되고, 게다가 이 도요타의 엔지니어 임원들 이런 사람들은 가솔린의 최정점에 있던 최고봉에 있는 도요타를 끌고 오던 사람인데 이게 전기차로 바뀐다니까 당연히 섭섭하겠죠. 그래도 이 전기차를 타면 다시 가솔린으로 넘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지금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도요타는 조금이라도 더 과거를 부여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를 얘기를 하죠. 도요타가 전 세계에서 500만 명의 직원들의 고용 창출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전기차로 딱 전환하게 되면 엔진 기술자 다 없어지겠네, 유지 보수하는 사람들 다 없어지고 그 사람들 다 뭐 할 거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물론 그게 뭐 마케팅적 수사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늦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근로자들을 생각해서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실제로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게끔 몇 가지 행동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수소차 같은 경우에 보통 연료전지 스택이라는 걸 돌고 나면 거기서 전기가 나와요. 수소는 그냥 전기가 나오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야. 근데 그 수소를 굳이 전기로 바꾸지 않고 엔진 속에다가 수소를 쏴서 불을 붙여서 달리게 하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레이스에 참가했습니다. 굳이 이거 예전에 뉴 하이드로젠 7 이 차가 그렇게 했다가 BMW가 야, 이 산이 아닌가벼 하고서 그 산에서 내려왔는데 수소연료를 태워서 가는 방식의 자동차를 도요타는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제 양산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왜 그렇게 해? 효율이 당연히 떨어지고 이 레이스 중간에도 멈춰선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수소를 태우는 방식이면 엔진 기술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잖아. 그래요? 엔진 기술자랑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어려운 길을 돌아간다고? 어떻게 보면 좀 오만한 거일 수도 있죠. 도요타가 안 넘어가면 전 세계가 다 전기차로 안 넘어간다는 거지. 아직 자기들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주인공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도요타가 안 만들어도 다른 회사들이 다 전기차로 되고 나면 그러면 어차피 일자리 없어지는데? 근데 도요타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기가 아무리 많아져도 적어도 10년간은 전기차보다는 가솔린차가 더 우위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20년은? 그게 좀 문제인 거죠. 도요타가 최대한 늦추면서 늦게 가는 게 전략인데 괜찮은 건가? 전기차 시대가 충분히 늦게 와서 가솔린을 팔면서도 이 회사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건가? 이거 알기 어렵습니다. 역시 미래는 알 수 없죠. 도요타 BZ4X 얘기하다가 지금 엉뚱한 데로 왔죠. BZ4X 보면요, 컨셉트카하고 양산차하고 똑같네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약간 느낌상 라브4가 떠오르는데 건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괜찮아 보여요. 쌍용차에서도 이런 건담 룩의 자동차가 곧 나온다는 얘기를 얼핏 듣긴 했었는데 쌍용이 잘 되면 아무튼 이런 비슷한 차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선 eGMP라는 플랫폼 쓰고 있잖아요. 도요타도 당연히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름이 eTNGA입니다.
부분입니다. 도요타의 다른 플랫폼들도 다 TNGA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플랫폼 그 자체에 픽스된 그런 게 아니라 만드는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 전부를 다 TNGA라고 해요. 네, 아무튼 스바루하고 공동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더욱더 핸들링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 스바루가 그런 거 잘하잖아. 뭐 이러면서 이 TNGA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뭐 텐가라고? 텐가가 뭐야?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지? 볼 때마다 이거 생각나겠다. BZ4X는요 71.4kWh 배터리를 장착을 합니다. 아이오닉5가 72kW 달았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혼났잖아요. 이게 왜 미국 수출보다 더 적은 걸 다냐 라는데 그거보다 더 작아요. 그런데 주행거리 보면 여기 500km라고 써 있잖아요. 511km인 테슬라 모델 Y에 육박한다? 아니 기준을 맞추고서 이걸 재야죠. 유럽 기준으로 보면은 450km예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한 350km 되는 거죠. 모델 Y에는 택도 못 미치죠. 기아 EV6보다도 못 가는 겁니다. EV6는 77kWh잖아요. 그리고 전비도 훨씬 더 떨어지는 걸로 보여요. 아마 이게 미국 주행거리를 지금 확정하진 않았지만 400km거나 300km 조금 못 가는 걸로 이런 정도로 보입니다. 가만 보면은 조금씩 부족해요. 이 차는 기본적으로 전륜구동 베이스입니다. 앞바퀴 굴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충전기도 앞쪽에 있네요. 이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기에는 너무 이게 개조 플랫폼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8.4초, 사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는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7.7초라고 합니다. 빠른 느낌은 아니에요. 전륜구동 모델은 204마력이고요. 앞뒤에 모터를 달고 있는 사륜구동 모델은 잠깐만 이게 맞나 싶어요. 218마력이에요. 그러니까 모터가 하나일 때 204마력이었는데 두 개일 때 218마력, 14마력 증가하는 거야? 모터 하나 더 달고? 이거 좀 이상하죠? 그 모터 그냥 놔두고 거기에 추가 모터를 달아야 되는데 이거는 굳이 모터를 사륜으로 만들면 이 모터를 낮추고 얘도 낮춰서 출력이 한 200마력 언저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만들고 있어요. 이상한 고집이 있는 것 같아요. 성능이 너무 뛰어나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나?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자, 실내를 살짝 보면요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됐는데요. 계기판이 7인치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가 또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근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 스티어링 휠이 있으면 그 위쪽으로 계기판을 보게 돼 있어요. 이런 식의 계기판은 도요타에 없었죠. 프리우스가 약간 비슷하긴 했는데 바로 여기로 보는 게 아니고 저쪽으로 보는 거. 그게 있지만 그건 보조적인 역할이었고 눈의 위치를 측정하는 디텍터 같은 경우에 핸들 아래쪽에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져 있네요.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기판은 왜 위에 있냐? 눈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방지하고 그리고 초점을 멀리 맺히게 해서 눈의 피로도를 줄여주는 거,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차들이 거의 없다가 최근 들어서 몇 개씩 생기고 있죠. 스타리아 같은 자동차들이 핸들 위쪽으로 보게 만들어 놨잖아요. 푸조에서 이런 거 일찌감치 해왔는데 핸들 직경을 좀 줄이고 위쪽에서 보게 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건 약간 혁신인가? 스티어링 휠이 지금 한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원형 스티어링 휠이 있고 요크 스티어링 같은 게 있어요. 날개형으로 만들어진 거, 이런 것들이 꽤 예쁘게 보입니다. 정말 놀라운데? 도요타가 이걸 했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스티어 바이 와이어를 적용했습니다. 축이 차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전기 신호로 바꿔서 바퀴를 전기적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바이 와이어는 이제 다 아시죠? 시프트 바이 와이어는 전자식 기어 변속기, 기계적으로 연결 안 돼서 전자식으로 하는 거. 엑셀러레이터 바이 와이어는 이미 모든 차에 적용돼 있고,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도 있죠. 아우디 이트론, 포르쉐 타이칸 이런 차들은 브레이크 기계 장치가 연결된 게 아니라 전자 신호를 보내서 브레이크를 차가 알아서 밟아줍니다. 폭스바겐 그룹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들은 다 유압이에요. 눌렀을 때 이게 펌프질을 합니다. 펌프가 이 유압을 보내서 전자적으로는 고장이 날 수가 없어요. 그냥 기계 장치야. 좀 딱딱해질 수는 있어도 이게 고장 나진 않아요. 물론 유압 라인이 파손됐어, 이런 식으로 고장이 나더라도 사고 나고 나서 다시 복구됐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사하고 나서 이건 급발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가끔 가다가 이런 분들 계세요. 조금 이상하면 이건 급발진이다 그러고서 그때부터 동영상을 막 이렇게 핸드폰 꺼내시고 막 급발진이다 싶으면 급발진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시고 일단 내가 밟은 게 가속 페달이 아닌지 한 번쯤 페달에서 발을 좀 떼보셔야 돼요. 그렇게 급한데 어떻게 그렇게 하니? 아니 발을 한번 이렇게 뗐다 붙였다 이렇게 진정하시고 해보셔야 돼요. 아무튼 브레이크는 바이와이어가 거의 없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바이와이어가 거의 없어요. 닛산에서 한 번 했는데 지금까지도 욕먹고 있어요. 굳이 스티어링을 바이와이어로 했다. 굉장히 걱정스럽죠. 코너를 꺾으려고 하는데 뭔가 전자적인 신호가 뭐가 잘못됐어. 그래서 나는 꺾었는데
근데 얘는 그냥 가. 야, 이거 걱정되지 않나요? 이 스티어 바이 와이어는 어떤 식으로 동작하느냐, 락 투 락이 150도로 설정돼 있다고 해요. 어떻게 150도지? 여기 센터에서 락이 150도인가요? 유턴할 때 손을 뗄 필요가 없다. 잡은 채로 그냥 돌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내가 요만큼 돌렸지만 차가 인식할 때는 아, 얘 유턴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끝까지 돌려야지, 이런 식으로 꺾어준다는 겁니다. 주차하거나 꾸불꾸불한 도로를 가거나 이럴 때 운전자가 한 번도 핸들에서 손을 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행 모드를 바꾸면 이 조향감도 바뀐다고 합니다. 얼마나 딱딱하게 핸들이 꺾이는지, 얼마나 꺾었을 때 얼마나 꺾이는지, 이런 것들도 조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만큼 꺾었는데 차가 조금만 움직인다,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차가 울퉁불퉁한 길 가면 핸들이 떨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도로 정보, 뭐 필요한 진동, 이런 것들만 전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울퉁불퉁한 길이나 아니면 레인 팔로우 어시스트 LFA 같은 경우에 굳이 핸들이 스스로 움직여진다거나 이런 거 없이 알아서 딱 가만히 이렇게 주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도 또 좋은 점은 이 기둥이 없는 만큼 그 밑에 레그룸이 훨씬 더 넓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운전자가 조금 더 자유롭게 앉을 수 있고, 그리고 드나들 때 좀 더 편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장점이 정말 많은데, 그렇지만 스티어 바이 와이어 좀 쫄리는 것 같은데, 난 좀 걱정스러운데. 네, 일단 휠베이스는요 2850mm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요즘 내놓는 EGMP 차들에 비해서 조금 작죠. 그러면서도 2열 레그룸이 900mm 정도 돼서 렉서스 LS랑 비슷한 레그룸을 갖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네요. 아이오닉은 1059mm인데 지금 그 아이오닉이 더 넓은 건데, 트렁크 넓이도 아이오닉이 더 넓네요. 디자인상으로는 아이오닉이 훨씬 더 작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더 넓다, 그런 거네요. 충전 시스템에 대해서도 공개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고출력 충전기와 호환된다고 하는데 150kW급이라고 해요. 보통 아이오닉이라든지 뭐 EV6라든지 이제 350kW로 넘어갔는데 조금 낮은 것 같아요. 히트펌프 에어컨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히트펌프라는 건 에어컨에서도 사용되고요, 그리고 난방에도 사용되는 건데, 에어컨이 조금 전기를 좀 절약할 수 있는 히트펌프를 썼다는 것 자체는 좋아 보이고요. 한 가지 좀 묘한 건 앞좌석 복사 발판이라는 걸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발판 아래쪽이 따뜻해진다는 걸까요? 뭔가 온돌 같은 게 들어가나?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EXL, 모터, 트랜스엑슬, 인버터, 이걸 다 통합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덩어리로 엔진 자동차에서 엔진 변속기 빼고 그 자리에 그냥 넣으면 되도록 이렇게 통합적인 모듈을 만들었다고 해요. 뭔가 스펙상으로 보면 이제 막 시작한 신생 기업들이 그렇게 인상적이지도 못한 차를 만든 것 같은, 뭐 저래서 되겠어? 하는 느낌이 드네요. 사실 웃으면서 말했지만 토요타는 우리가 우습게 볼 수 있는 대상은 아니죠. 이게 좋든 싫든 지금 세계 판매 1위 자동차 회사고요. 미국에서 토요타가 만들었다 라고 하면 뭐 어떤 차든지 보지도 않고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아주 줄을 서 있습니다. 그 전에 토요타를 봐도 정말 압도적인 성능을 갖춰서 그래서 구입한다기보다는 토요타라면 뭐 상관없이 구입한다, 이런 층이 많았습니다. 전기차 시대 어떤 식으로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토요타도 이 전기차 시장에 확실히 참전을 한 만큼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원래 새로운 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고 잘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이번 전기차 전환기야말로 우리가 토요타를 이길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동차 업계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